안녕하세요. 고점 플러스 박상영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카페에다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올리고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더군다나 가장 큰 이슈인 이 지능에 대해서 기존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어, 아이들을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가장 어떤 기본적인 인지 기능을 사용하는 루틴을 만들어 주는데, 이 루틴이라는 말을 사용하다 보면 대부분의 치료사나 엄마들은 반복과 훈련이라는 쪽에 너무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혀 인지와는 상관없이 행위만을 반복하는 경우로 간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다양하게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을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 책은 전문적인 어떤 장애아동을 다루는 책은 아니에요. 근데 저자가 장애아동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폐아로서 상당히 이제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인 경우죠. 상당히 고기능 자폐인데도 아주 이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동물 그런 사육 시설에 대한 그런 노하우도 축적이 돼 있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아주 뛰어난 그런 성공 사례가 되고 있는 분이 자신이 최근에 쓴 책에서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나는 장애 관련 컨퍼런스에서 자신을 장애 엄마로 부르는 부모를 많이 만난다. 그들은 도무지 장애의 틀 밖에서 생각하지 못한다. 나는 또 스펙트럼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만나는데 8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자폐증 옹호자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나는 그들에게 밖에 나가서 마음껏 뛰어놀라고 말한다. 어머니는 항상 내게 자폐증보다 일을 앞세우라고 원했다. 어렸을 때 노는 게 일이다. 우리 집에서 자폐증은 늘 부수적인 문제였고 그런 사고방식이 내 삶의 방향을 올바로 잡아왔다라는 겁니다. 짧은 문장 속에서 느껴지는 것들은 역시 우리나라와 그런 외국 유럽이나 미국에서 자폐 아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자폐가 가진 많은 부수적인 문제들을 우리 한국에서 너무나 부각시켜서 많은 치료들이 건드리고 있는 거에 반해서 미국이라는 이런 거대한 큰 나라에서는 상당히 어떤 좀 특별하고 부수적인 문제로밖에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성공 자폐 아동의 성공 사례들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 남들이 뭐든 다 해준다면 일의 가치도 배울 수 없고 제때 독립할 수도 없다. 정말 이 문장은 자폐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이나 또 자폐아동을 어렸을 때부터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곳에 종사하는 분들 모두가 과연 이 문장에서 얼마나 자신은 아이에게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헬리콥터 부모라고 소개가 된 적이 있는데, 스탠퍼드대 학장 겸 부총장을 지낸 줄리 리스콧 하임스는 2015년 출간한 헬리콥터 부모가 자녀를 망친다에서 헬리콥터 부모를 묘사하며 자녀를 가행보호하고 너무 많은 일을 해주는 부모에 대해 경고했다. 헬리콥터 양육은 똑똑할지 몰라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기술이 없는 성인을 배출하게 된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의 MZ 세대라고 하는 많은 젊은 친구들이 아마 이렇게 헬리콥터 양육을 통해서 상당히 독립적 사고와 어떤 독립적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저는 어, 자폐 아동이나 일반 발달장애 아동들도 결국은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 이 짧은 문장 속에서도 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현재 이렇게 여러 가지 지능이 낮거나 발달장애 보험주에 속해서 치료센터에 다니고 학교에 도움반에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과연 현재 이 헬리콥터 양육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날개를 펼쳐서 날아갈 수 있도록 과연 교육을 받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읽어보면 내가 대학을 다니던 1970년대만 해도 어머니는 내가 특정 과목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고 교수들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나에 대한 걱정이 없었던 게 아니다. 나한테 대학은 엄청난 도전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독립성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엔 부모가 학생의 가재량에 우려를 표하거나 성적의 이의를 제기하려고 교수에게 연락하는 일이 허다하다. 나도 그런 연락을 받는다. 우리나라에 가끔 이렇게 뉴스에 소개되는 사례가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와 대화를 나눈 일부 부모는 자녀와 직장에까지 전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들거나 상사에게 자녀의 안부를 물어본다고 털어놨다. 더 나아가 헬리콥터 부모보다 훨씬 더 가잉보호하는 새로운 부류의 부모가 있다. 바로 제설차와 불도저 부모들이다. 그들은 자녀가 역경을 겪는 모습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늘 앞길을 훤히 터준다라고 봅니다. 아마 지금 가장 30대 후반, 40대 중후반에 있는 그런 10대의 부모를 10대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싶은 거죠. 아이가 어떤 시련을 마주치는 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빈도수를 줄이려고 하고 모든 것들을 깨끗하고 최적 같은 상태에서 키우려고 한다라는 거.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설자 부모는 자녀에게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다. 온실이와처처럼 자란 아이는 문제 해결법을 결코 배우지 못한다. 저는 제가 교육하고 있는 많은 아이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스스로 해결법을 찾아야 되고 또 부모님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예로 버지니아 소재 리치먼드 대학교의 켈리 램버트는 쥐를 대상으로 연구했다. 그의 연구는 달콤한 시리얼 간식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탐색하고 땅을 파야 했던 쥐들이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더 끈질기게 행동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줬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간식을 손쉽게 집어먹었던 쥐들은 금세 포기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험한 세상에 내보낸 부모들은 나중에 그 자녀가 어엿한 성인으로 자랐다고 내게 보고했다. 부모의 지나친 개입은 신경 전형인 아이에게도 나쁘지만 장애가 있는 아이에게 훨씬 더 나쁘다. 나는 장애 꼬리표에 붙들려 있는 아이들을 많이 만났다. 어떤 부모는 장애 사고 방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녀가 쉽게 배울 수 있는 유용한 기술마저 가르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우리가 여러 항목으로 얘기하는 이제 자조 기술을 얘기하겠죠. 분명히 10대 초반이 지났을 때에는 어느 정도 스스로 집에 살 수 있는 자조 기술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조 기술이 떨어짐에도 부모들은 아이들이 또래들과 어울리는 그런 사회성에 너무나 큰 비중을 두고 있고 그런 쪽으로만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고 집에서는 전혀 자조 기술 훈련을 시키지 않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활동하는 부부를 만난 적이 있는데 자폐증을 앓는 아이를 위해 내게 조언을 구했다. 부부는 수학에 뛰어난 아들이 지하실에서 비디오 게임만 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둔다고 했다. 아들에게 코딩을 가르쳐 볼 생각을 해봤냐고 묻자 부모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자폐증 진단을 받았어도 말을 아주 잘하는 아이들의 부모도 만났는데 그들은 자녀를 지나치게 보호하려고만 해서 쇼핑이나 은행 계좌를 트는 등 기본 기술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 요즘 들어서 이렇게 은행에 가서 돈을 입금하고 하는 것들이 거의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마 현실적으로 이렇게 장애아동들에게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하고 이런 것들을 시키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 은행에 가서 돈을 놓고 찾는 과정들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저는 이렇게 두 페이지의 내용을 봤을 때 저는 웬만한 우리 한국에서 소개하는 자폐아동이나 뭐 장애아동 관련 부모님들이 쓴 그런 에세이나 어떤 그런 양육서보다도 저는 이 두 페이지가 상당히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제가 이 두 페이지를 사진을 찍어서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자녀들의 이제 부모님들, 특히 이제 아버님들에게 쭉 보여드렸는데
아버님들에게 상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임팩트 있게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아버님들이 이런 것들을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다면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는 거 보고 했을 때, 왜 이렇게 한국의 장애아동 아빠들은 치료센터에 가지 않고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치료센터 시스템이 너무 허술하고 부실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비체계적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단적으로 어떻게 얘기해 볼 수 있냐면 거의 대부분의 요즘 같은 이런 중산층 가정에서는 아버님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뭐 중견기업 이상의 회사를 다니고 있고 나름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회사에 있다면 본능적으로 치료센터에 왔을 때 상당히 치료센터가 비체계적이다라는 것을 금방 느낀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치료센터장들이 우습게 알고 있고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빠들의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하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치료센터 와서 치료사들이나 치료센터장들과 얘기 나누거나 이렇게 센터에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어, 뭔가 구멍이 크고 있고, 여기는 조금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엄마들은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또 아빠들이 그걸 언어적으로 잘 표현을 안 해주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비협조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치료센터 시스템이 허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빠들이 보는 눈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저는, 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시대가 상당히 체계적이고 시스템을 갖추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치료센터는 여전히 주목구구시로 가고 있다라는 게, 저는 아빠들이 센터에 오지 않고 신뢰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말이죠. 두 번째는, 어, 저는 센터장들이, 아빠들에게 제대로, 어, 설명을 해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음. 물론 센터장들 중에서 너무나 이제 이기적이고 외골수적인 성격을 가진 아빠를 설득시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저도 지금까지 다양한 많은 아버님들을 만나봤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말 특히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여자 센터장들 입장에서는 저는 조금 남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장애아동을 가진 이 아빠가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고 또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아빠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어떤 신뢰를 보일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결과를 보여주면서 아버님들을 결국 이렇게 하나하나씩 참여하게 만드는데요. 저는 정말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장애아동을 키우는 아빠들이 겪는 그런 나름의 속사정, 안타까움들이 너무나 저는 크게 보았고, 정말, 이분들이 방법을 몰라서 정말 어떻게든 해보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시간을 버리고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데 어느 시점까지 엄마가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를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지켜봤을 때 점점점 아빠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아이와 엄마 사이가 나빠지는 걸 봤을 때 상당히 아빠들이 치료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봐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어, 더군다나 이 남자로서 여자 센터장들 앞에서 또 여자 치료사들에게 어떤 자신의 고충과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한다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센터장들이나 여자 치료사들이 정말 잘 대비를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아버님이 꼭 와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랬을 때 정말 아빠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아버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아이가 어느 정도 뭐 10세 이상이 되면
아이와 외부 활동을 같이 하고 싶어 해요. 근데 10세까지 아이가 어느 정도 분명히 치료센터에서 이 아이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혼자 와이프가 없이 좀 데리고 다녀도 될 만하겠구나. 장애가 있어도 어느 정도 도와주면 아이가 좀 수술할 수 있는 것도 있겠다 싶은데 아빠가 기다렸던 10세까지, 10세까지의 그 시간 동안 아빠는 기다렸는데 10세가 되어도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게 상당히 창피하고 너무나 힘들다라는 현실을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10세 이후에 받는 치료에 대해서 아빠들은 상당히 거부감이 심하고 그동안 들인 시간과 돈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이에서 엄마들이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든 아빠를 이 치료 과정에 정말 하나의 그런 조력사로서 끌고 들어와야 되는 현실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지켜봐도 많은 치료센터에서 아빠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적다라는 것은 아이를 위해 보내는 곳이지만 그 부모가 가서 함께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몇몇 센터에서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일회성이 아니라 정말 아빠나 이렇게 엄마들이 언제든지 와서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그것에 대한 솔루션들이 제시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정말 TV에 나오는 아이들처럼 정말 금쪽 같은 내 새끼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 고집불통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아나무인의 이기적인 그런 아이로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아마 아빠들로서는 상당히 사회에 데리고 나가기가 창피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정말 아이하고의 어떤 그런 살아오면서 같이 공유해야 될 많은 경험들이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치료센터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경우 그런 아이의 부모들은 계속 주기적으로 아빠에게 정말 아빠로 살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좀 잘 알려주고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아빠들이 치료에 개입될수록 상당히 더 어렸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라는 겁니다. 엄마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의 범위와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어떤 활동의 범위와 어떤 난이도라든지 여러 가지 수준을 봤을 때도 저는 상당히 아빠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시점을 좀 10세 이전에는 정말로 좀 아빠가 같이 해주면 엄마도 조금 정신적으로 덜 피곤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아빠들이 사회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 아이를 위한 거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이 치료센터에 가서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고 그리고 분명히 거기서 배울 게 있다면 저는 한국 아빠들이 치료센터에 가는 것을 그렇게 망설이거나 창피하거나 거부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의 자존 능력을 키우고 학습 능력을 키우고 어떤 그런 생존 본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엄마와 아빠의 역할에 어느 정도 모두가 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유독 한국에서는 상당히 아빠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는 정말 치료센터에서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저를 찾아오는 많은 부모님들 그리고 아버님들이 저랑 얘기 나눴을 때는 정말 이렇게 정말 좋아지는 세상에서 내 아이가 점점점 도태되어 간다라는 현실을 봤을 때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 한다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치료센터가 좀 더 시스템을 잘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말, 아이에게 필요한 기술들은 집에서 먼저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아버님들이 방향을 잡지 못해서 그리고 당장 자신이 쉽게 할 수 있는 것마저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머뭇머뭇거리다가 아이와의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봤었고 그러다 보면 아이가 이미 커버리면 그때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아이의 어떤 장애가 점점 더 나아지지 않고 심해진다 그러면
이건 아빠의 노후에도 상당히 그런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동영상을 만약 아버님들이 보고 있다면 빨리 참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저는 짧게 짧게 분명히 부모가 어느 임팩트 있게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저는 많은 엄마들이 여기저기 놀이치료 받고 사회성 그룹 다니고 막 뭔가 어울리는 것에 열심히 지금 빠져들어가는 중독 상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아이의 사회성은 아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왜 아빠가 그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을까? 저는 그거는 치료사들이 아빠의 영향력을 배제시킨 채 엄마의 헌신만을 강요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엄마, 아빠 모두가 섭리바퀴가 맞물려서 잘 돌아갈 수 있는 환경 내에서 이 아이는 분명히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치료센터에서 아빠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항상 어, 안타까웠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이 아빠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만났을 때 이 아빠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이하고의 관계에서는 정말 서툴고 미숙하구나. 근데 왜 이거를 알려주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이렇게 짧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치료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센터장들이나 치료사들 모두 남자로서 아빠들이 과연 센터를 왜 머뭇거릴까? 왜 솔직하게 자신들에게 그런 얘기를 못할까에 대해서 과연 나는 그만큼 마음이 넓을까? 정말 그런 다양한 삶의 그런 영역을 가진, 백그라운드를 가진 그런 아빠들의 삶을 내가 이해할 정도로 상당히 사고가 폭넓고 깊고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분명히 엄마 아빠가 같이 참여해 준다면 가능하다. 그러니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